최근에 이런 흐름을 극복하고 상승으로 나타내고 있는 주요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요인들 때문에 이렇게 일본 시장이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겁니까? 최근에 그 29년이라는 숫자가 좀 굉장히 좀 많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이제 주가 지수 수준을 좀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베노믹스가 이제 실시된 이후에 일본 증시가 이제 여러 번 이제 고점 돌파를 한번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산업이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좀 더 세부적인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글로벌 투자의 새로운 길을 제시해드리고 있는 미래에셋대우 글로벌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병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만영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일본 시장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만영 선구위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자기소개부터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대우 글로벌 주식 컨설팅에서 해외 주식, 주로 일본 주식 담당하고 있는 하만영 선임 연구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일본 시장이 그 91년도 그 버블 붕괴 이후에 그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본 시장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그리고 일본 시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라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일본 시장이 과거에 한 30년 동안 어떤 흐름을 보여왔는지 그 부분도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잃어버린 20년, 뭐 잃어버린 30년 이런 걸로 일본 증시를 많이 이제 기억을 하실 텐데, 일단 과거 이제 30년 동안의 이제 증시 흐름을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해 드리면, 이제 1989년 이제 12월 말 정확히 이제 마지막 거래일에 이제 역사상 이제 최고치인 이제 약 38,000 정도를 기록을 한 이후에요. 이후에 이제 버블이 이제 붕괴되면서 2009년 3월에 약 이제 7,000엔 정도의 이제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2012년 말에 이제 아베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면서 그 이후로는 지금 이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최저점을 기록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글로벌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게 늘어나면서 회복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나 아베 정부 출범 이후에 또 일본에서도 본격적으로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상승의 어떤 그 디딤돌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또 일본도 보게 되면은 그 버블 붕괴 이후에 많은 상승 시도가 있었을 거고, 상승 시도가 있었을 때마다 또 그 위에서 계속 부딪히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면서 이제 상승이 계속 막히는 흐름을 나타냈는데, 최근에 이런 흐름을 그 극복하고 이렇게 상승으로 나타내고 있는 주요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요인들 때문에 이렇게 일본 시장이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겁니까? 일단 최근에 그 29년이라는 숫자가 좀 굉장히 좀 많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이제 주가 지수 수준을 좀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그 아베노믹스가 이제 실시된 이후에 일본 증시가 이제 여러 번 이제 고점 돌파를 한번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고점으로 이제 작용했던 이때 선이 니케이 평균 주가 기준으로 2,400엔인데, 과거에 한 3번 정도 시도를 했었거든요. 아베노믹스 이후에. 근데 그때마다 이제 번번이 이제 고점을 기록하고 이제 조정을 받는 약간 이런 이제 고점을 뚫지 못하고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최근에 이 24,000이라는 거를 이제 돌파를 하고 25,000을 다시 이제 돌파를 하고, 최근에는 잠깐 이제 하루지만 이제 26,000까지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당히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좀 많이 좀 관심을 갖게 된 약간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24,000을 돌파를 하고 25,000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제 가장 큰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일본 증시, 특히 일본 기업의 이제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가장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약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일본 증시에도 이제 작용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뭐 많이들 이제 전 세계 이제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이제 미국 이제 대선, 그래서 정치적인 약간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해소된 것도 11월 초에 이제 대선이 끝나자마자 일본 증시가 좀 강력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좀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강력한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24,000엔을 돌파했다라는 그런 부분에 좀 의미를 둘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상승 요인으로 꼽자라고 하면은 기업들의 실적 호전.
그리고 미국 대선 이후에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그런 요인들이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29년 만에 니케이 평균 지수가 그 25,000엔을 돌파했다라는 그런 부분에 어떤 뭐 의미를 좀 부여할 필요는 있는 건가요? 일단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큰 이제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이제 가격대를 이제 뚫었다는 거에서는 좀 의미를 이제 줄 필요가 있는데 이제 조금 너무 이제 좀 기대감이 좀 앞서지 않나라는 좀 조심스럽다는 이제 그런 의견들도 좀 많거든요. 그래서 단적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일본에서 이제 주가가 이제 29년 만에 30년 전 수준으로 이제 회복한 게 니케이 평균 주가인데 흔히들 이제 뭐 우리가 많이 이제 니케이 225나 뭐 225 이런 식으로 해서 225개 이제 종목으로 이제 그 주식으로 이제 구성된 주가 지수거든요. 근데 이 225개 이제 그 개별 종목들의 상승률을 다 보면은 상승한 종목보다는 하락한 종목들이 아직 예, 좀 예. 많습니다. 올해만 놓고 보면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직까지는 시장 전체적인 상승이라기보다는 특정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산업의 기업들이 좀 지수를 이끌었다, 견인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결국에는 이게 일본 시장 내에서도 이제 주가 양극화가 상당히 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궁금한 거는 앞으로도 이런 그 상승 흐름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의문이 많이 드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저는 일단 당분간 이 큰 흐름 자체는 좀 이어갈 만한 요인들이 좀 아직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일본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이제 주요 이제 지역들, 뭐 미국, 뭐 미국의 이제 FRB나 아니면은 유럽의 이제 ECB라든지 그다음에 일본의 이제 BOJ가 여전히 이제 금융 완화적인 정책을 좀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에 관련된 이슈 때문에 워낙 이제 실적이 이제 안 좋았었던 그런 상황이고 그거에 맞춰서 기업들도 굉장히 이제 보수적으로 이제 가이던스를 이제 실적 전망치를 냈던 그런 상황인데 내년에는 올해가 워낙 안 좋았다 보니까 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당분간은 좀 계속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게 두 번째로 좀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정치적인 이슈인데 미국 대선이 끝난 이슈도 물론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선 이전에 어떻게 보면 큰 이슈나 노이즈 없이 아베 정부에서 스가 정부로 지금 넘어온 예.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당분간은 정치적으로도 이제 미국 대선도 이제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리스크도 좀 상당히 낮다. 뭐 이런 뭐 금융 정책적인 측면, 그다음에 기업 실적 측면, 그다음에 정치적인 환경 측면에서 보면은 좀 당분간은 뭐 전 세계적인 약간 이런 강세 흐름에 뭐 같이 이제 흐름을 좀 궤를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 유동성이 여전히 풍부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실적 개선세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 정책 관련한 부분들 플러스 이제 정권 교체가 또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지속적인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 만한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뭐 좋은 부분들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리스크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일본도 코로나 확산세가 또 다시 좀 강화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더 심화된다라고 하면은 기업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고요. 그리고 통화 정책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무한정으로 계속 돈을 찍어낼 수는 없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어느 정도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속도 조절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한번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좀 또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처음으로 이제 말씀해 주셨던 이제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는 뭐 이거는 단지 뭐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뭐 동일하게 이제 작용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11월 이제 20일 이제 그쯤부터 이제 동경을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일본에서 다시 확진자 수가 좀 급격하게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외식을 이제 지원하는 약간 이제 장려금을 써서 약간 소비 진작하는 그런 정책들을 쓰고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물론 이제 코로나가 좀 확산세가 더 많이 된다면 좀 다시 약간 경제 활동에 대해서 약간 좀 뭐 좀 제재가 있다든지 아니면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일본에서도 충분히
이제 그런 이제 경제 활동 위축이라는 게 기업 실적 악화로 뭐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유럽이나 아니면은 미국의 확진자 수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인 확진자 수 이제 트렌드를 좀 확인하면서 좀 꾸준히 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확진자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특별하게 지금 경제 제재와 관련된 부분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는데요. 네, 일단은 경제 활동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예전처럼 뭐 샷다운이나 뭐 이런 그런 어떤 행정적인 조치까지는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그래도 좀 언론이나 아니면은 정부나 아니면 지자체별로 좀 지역 간의 이동을 자제하자라는 네. 수준으로 아직 조금 머물러 있긴 상태이기는 한데 만약에 앞으로 이게 뭐 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다시 좀 속도가 난다든지 하면은 충분히 뭐 예전에 했던 뭐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네. 약간 경제 활동을 좀 제재를 한다든지 이런 뭐 행정 조치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약간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아베 정부에서 이제 스가 정부로 이제 정권이 이제 바뀐 그런 상황에서 통화 정책의 스탠스가 계속 이전과 같이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지금 BOJ가 많이들 아시다시피 일본의 이제 중앙 정부가 이제 아베노믹스 출범한 이후로 이제 꾸준히 지금 양적 완화 정책을 네. 좀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미국의 이제 FRB나 아니면 이제 유럽의 ECB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뭐 다시 이제 돈을 뭐 걷어들인다는 시장 유동성을 이제 다시 걷어들인다라는 정책을 잠깐 뭐 일시적이긴 하지만 펴기는 폈었는데 일본은 아베노믹스라는 그 금융 완화 정책이 계속 이제 실시된 이후로 한 번도 그거에 대한 이제 논의가 없다는 게 아직까지도 없다는 게 약간 뭐 리스크이자 뭐이라고 하면 리스크라고 하면 충분히 이제 리스크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좀 저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네. 아직 이제 그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뒷받침이 돼야 솔직히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예. 고민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아직 그러지 못한다는 거.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여전히 그렇게 돈을 많이 풀었는데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은 항상 이제 상수로서 약간 리스크로 염두에 둘 필요는 있지만 지금 급격하게 일본이 약간 금융정책을 이제 튼다든지 시장의 유동성을 다시 걷어들인다든지 하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일본의 성장성이라는 게 좀 많이 좀 약하지 않나. 예,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베 정부 이후에 풀린 돈들이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풀렸던 돈보다 네. 제가 알기로는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많은 돈들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실질적으로 나타난 어떤 성장률이나 경제 전반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이제 숫자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비교를 할 수 있게 예. 아베 정부가 이제 출범한 이후에 금융 완화 정책을 이제 사용하겠다고 한 이후에 이제 실질적으로 중앙은행의 이제 보유 자산들을 이제 증가한 예. 절대 금액을 보면은 BOJ가 4.8조 달러가 이제 자산이 증가를 했고요.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미국도 이제 뭐 완화 정책을 쓴다고 했는데 미국이 2013년 이제 4월 이후 기준으로 보면은 일본보다 1조 달러 적은 이제 3.8조고 유럽이 최근에 좀 급격하게 좀 시장의 유동성을 또 많이 좀 공급을 하면서 4.5조 달러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장 큰 게 이제 앞에서도 이제 기업 실적에 약간 양극화라는 게 발생했다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에 이제 풀린 돈들이 아마 일본 정부가 애초에 이제 의도했던 것들은 기업의 실적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이제 상승을 시키면 기업이 이제 임금 상승을 해서 근로자들한테 그 흔히 말하는 이제 가게에도 이제 돈이 흘러가면서 선순환 효과를 이제 낳을 거다라는 걸 예. 기대를 하고 이제 처음에 이제 완화 정책을 이제 사용을 했을 텐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그런 이제 선순환 효과가 좀 안 나타나고 있는 그래서 기업들은 계속 돈을 잘 벌고 있고 그 중에서도 잘 버는 기업들은 유보금이나 현금 자산들이 계속 이제 좀 풍족하게 쌓이고 있는 반면에 도산하거나 영세업체들은 시장에서 낙오되고 일본 정부가 계속 이제 꾸준하게 이제 매년 임금 상승에 대한 압박을 이제 기업들하게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기업 측에서 이제 기본금이 오르는 거랑 상여금을 일시적으로 주는 거랑 장기적으로 보면 차이가 있는데 일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상여금 형태로 좀 이렇게 대응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약간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제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을 했지만 드라마틱하게 경제 성장이 안 올라오는 약간 그런 이유가 약간 이런 선순환 효과를 아직 못 낳고 있다. 예,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 돈이 많이 풀렸지만은 그 돈들이 효율적으로 유통되지는 않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면서 기업 간에서도 좀 양극화가 심해지고 가계단의 입장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지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본 시장과 일본 주식을 투자할 때 아무래도 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좀 접근해야 될까라는 그런 부분들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분간은 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만한 이제 여력이 있는 거는 이제 확실한 것 같고요. 네. 워낙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변수들이 앞으로 생기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대응을 하기는 해야겠지만 글로벌 증시 차원에서 좋은 환경들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이제 상승세를 바탕으로 방향은 좀 그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세부적인 전략으로 이제 본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기업의 실적에도 양극화가 굉장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조금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산업 아니면 앞으로 이제 유동성도 계속 이제 공급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산업을 좀 선택해서 해야 일본 증시를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성과가 좀 상대적으로 좋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뭐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서 뭐 실적이 좋은 산업이나 이런 쪽을 좀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산업이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좀 더 세부적인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업종별로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뭐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기는 하지만 일본에서도 약간 기술 관련된 테크주 뭐 이런 것들이 좀 올해 이제 강세를 이제 보이고 있는 이제 그런 섹터들이고요. 이 흐름은 좀 당분간 좀 계속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 일본 증시가 이제 단순하게 일본 증시로서만 이제 이렇게 접근한다기보다는 주변의 한국 시장이나 뭐 대만 시장, 미국 시장이나 이렇게 연결돼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최근에 실질적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은 대규모 투자 이슈가 있는 반도체 관련된 이제 그런 기업들 그다음에 특히 뭐 일본이 반도체 그 칩 메이커라고 하는 회사들은 좋은 기업이 없을 수는 있지만 한국이 이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뭐 이런 기업들이 있다면 일본은 반도체 제조 장비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소재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일본 시장 내에서도 이제 좋은 기업을 이제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죠.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대부분 기업들이 굉장히 설비 투자를 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장비 간, 그 다음에 사람들 간의 이동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제한이 되다 보니까 설비 투자를 좀 올해 좀 못한 측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물론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어떻게 또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겠지만 올해 못했던 이제 설비 투자들을 지금 가을부터 이제 또 다시 조금 늘리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중국 기업들 중심으로 설비 투자를 늘리고 있어서 설비 투자 관련된 기업들, 기계 쪽 업종이라든지 정밀기기 라든지 흔히 우리가 많이들 얘기하는 스마트 공장이라든지 공장 자동화라든지 뭐 이런 뭐 로봇 관련된 뭐 이런 산업이라든지 그런 쪽을 좀 이렇게 유심히 좀 당분간을 좀 보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실적과 관련된 부분하고 연관된 그 산업이 IT 산업이 가장 큰 산업이다. IT 내에서도 일본의 경우는 부품 소재 뭐 이런 쪽에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고 설비 투자 쪽에 이제 좀 증가가 가능한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이 뭐 일본 시장도 이렇게 좀 뜨거운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은 아시아 시장에서 또 가장 뜨거운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나라가 대만 시장도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그런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 대만 시장과 관련된 부분들도 좀 간단하게 한번 좀 언급을 좀 해주시죠. 되게 흥미롭게도 대만 시장도 올해 정확히 30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지금 경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은 올해 이제 7월부터 과거 이제 최고점이었던 이제 그 지수를 돌파를 해서 지금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데 일단은 대만 증시가 또 어떻게 보면 뭐 한국 증시뿐만 아니라 일본 증시의 이제 강세도 연결될 수 있다고 보는 게 아무래도 이제 대만의 이제 그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기업들의 약간 속성, 특징, 대만 이제 증시가 강점을 갖고 있는 이제 그런 기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반도체 많이들 이제 한국에서 아무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대만의 이제 세계 1위 이제 파운드리 업체인 이제 TSMC가 이제 대만 증시에 이제 상장이 되어 있는데 이 회사가 최근에 이제 계속 이제 수주라든지 뭐 새로운 신규 투자 이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상황이고요. TSMC가 대만 증시에서 또 차지하는 이제 비중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좀 크기도 하고
대만 증시에서 반도체 산업의 그 업종의 이제 비중이 또 4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TSMC가 큰 비중을 네.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반도체 업황이 좀 앞으로 나아질 거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이 계속 좀 작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대만 증시가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그거에 맞춰서 뭐 한국의 삼성전자라든지 일본의 또 반도체 관련 기업들, 뭐 미국의 뭐 반도체 제조 장비 기업들이 꾸준히 계속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 궤를 같이 하고 있는 큰 흐름에서 보면은 동일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런 차원에서도 대만 증시는 좀 유심히 좀 이렇게 꾸준히 또 대만 증시가 매출 실적이 매월 집계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한국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개월별로 이제 매출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 대만 기업은 이제 매월 이제 매출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익이나 이런 것까지는 이제 뭐 세부적으로 추정하기는 힘들지만 매출 트렌드만으로도 아 지금 IT 섹터가 아니면은 뭐 반도체 섹터가 좀 성과가 좋구나 이런 거를 좀 지표로 좀 삼을 만한 뭐 이런 게 또 대만 증시가 또 아닐까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 대만 증시도 IT를 중심으로 한 뭐 실적 개선이라는 부분들이 상승의 주요 이유가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 뭐 일본 시장하고 대만 시장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좀 살펴봤는데 뭐 일본 시장, 대만 시장 역시 상당히 좀 뜨거운 그런 시장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 중심에는 IT 산업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인 것 같네요. IT와 관련된 부분은 뭐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네요. 앞으로도 일본 시장이나 뭐 대만 시장 이런 흐름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자료도 자주 내주시고요. 방송도 좀 가끔 하시면서 그런 이슈들을 좀 많이 좀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시장과 관련된 부분을 주로 다뤄봤고요. 대만 시장의 상승과 관련된 요인들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상승의 주된 요인은 역시 IT 산업을 중심으로 한 실적 개선이라는 부분들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 역시 최근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 관련 주들의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양시장을 통해서 같이 잘 관찰하신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